반갑습니다. 조회수보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돈샘 정현두입니다. 제가 또 열흘 넘게 영상을 못 올린 것 같아요. 사실 뭐 고객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조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바쁜 바람에 강의 준비를 좀 못했는데 오늘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뭐 당연히 그 사이에 있었던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조금 흔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거시경제 관련해 가지고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넘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막에만 띄워놨더니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 카페가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셔갖고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요. 그 설명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참여 방법 같은 거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여하시면 이제 강의 보고 나서 이제 실시간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니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시장의 공포지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단 모든 거를 봤을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일단 봐야 됩니다. 일단 금리가 상승했다면 그 레벨 자체가 있겠죠. 어느 정도 레벨이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상승하는 속도겠죠. 근데 지금은 레벨이 문제겠습니까? 이제 속도가 문제겠습니다. 당연히 속도죠. 지금 올해 초부터 봤는데 3개월, 지금 3월 한 중순이니까 3개월 조금 100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미국 국채 금리가 76% 상승한 거죠. 절대값은 오늘 새벽에 1.63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하면서 조금 더 올랐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뭐 당연하게도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는 게 왜 시장에 충격을 주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뭐 복잡하게 뭐 주식 이런 거 하니 그냥 은행에다 넣어둘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채권은 안전빵이잖아요. 게다가 그게 뭐 회사채 이런 것도 아니고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갖고 있는 유일한 위험은 하나죠. 미국이 10년 안에 망하는 거.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데 이제 거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점점 높아진다면 그냥 복잡하게 주식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큰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자, 미국 국채에서 예를 들어 한 3% 정도의 이제 이자를 먹을 수 있다라고 되는 상황이고, 지금 3%라면 굉장히 높은 거니까 일단 예시예요. 그런데 S&P 500의 평균 배당, 그러니까 사고 팔고 그런 거 말고 배당 받았을 때 뭐 배당 수익률이 뭐 3%가 안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렇게 무슨 뭐 이렇게 그냥 대부분의 자금은 채권에다 넣어두고 안전하게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할인율입니다. 할인. 예.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이제 어느 기업을 봤을 때 이 기업이 나중에 이제 앞으로든 뭐 당장 몇 개월이든 아니면 뭐 길게 10년이든 간에 일단 좋아질 것 같고, 이 좋아진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현재 가치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현재 가치란 말이 그냥 지금 돈. 근데 이 회사가 한 3, 4년 후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걸 감안했을 때 이제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한 3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의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현재에서 가격을 매겨가지고 이제 사고 파는 건데 그래서 결정난 게 주가인데, 미래에서 땡겨올 때 그러면 예를 들어 한 3년이라고 봅시다. 그럼 3년 동안 내가 이 회사가 10% 정도 주가가 오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3년 동안 은행이자가 3%다 라고 하면 복리로 했을 때 3 하면 거의 1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뭐 주식을 살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3%가 아니고 1%다 라고 연복리를 해도 이제 뭐 3.3% 정도 되니까 10%가 한 3배 좀 되니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 좀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예금 금리가 박살이 나니까 너도 할 거 없이 주식에 뛰어드는 거랑 뭐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예금을 넣고 나중에 이자를 받으니까 뒤를 생각하는데, 이제 할인이라는 건 땡겨오는 거예요. 땡겨오는 거. 쉽게 말해서 선이자라고 보면 되지. 선이자라고 보면 되는데, 선이자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러면 주식에 대한 매력이 예전보다 조금 떨어졌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일단 뉴스나 이런 데서는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장 나름이에요. 그것도 같은 미국에서도 다우는 지금 연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는 건 나스닥입니다. 뭐 이건 뭐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혹시나 이 영상으로 제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TMI를 해드리면 일단 나스닥은 소위 말하는 성장주가 많죠. 다우는 뭐겠습니까? 전통적인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금리가 올랐을 때, 자, 나스닥이 이거는 연초 대비만 본 건데 코로나 이후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다우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뭐가 나아졌어요? 금리가 거의 뭐 제로가 됐잖아요. 그리고 장기채 금리도 0.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회사가 성장주라는 거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뭐 물론 벌고 있는 회사도 있죠. 그런데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이런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10년 후에 주가가 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그 변수가 뭐라고요? 금리죠. 할인은 그러니까 미래의 그 가치를 이제 현가로 거래를 하니까 땡겨올 때 이 할인율, 선이자 이게 올라가면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성장주들한테는 별로 좋을 게 없죠.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정반대 상황이었어요. 금리는 낮아지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봐야 뭐 의미도 없는 거 그냥 뭐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한테 넣어가지고 나중에 뭐 플랫폼 장악하고 하면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이제 넣게 된 거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그 사람을 못 만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택트 기업들이 다 기술로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언택트 기업들이 확 좋았다가 지금은 이제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일단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보다 백신 접종자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 코로나고 올해 코로나는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돌아다닐 확률이 좀 높고 경제 봉쇄 확률이 좀 낮아지니까 예전같이 언택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누그러진 상황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하면 실질적인 거잖아요. 앉아서 뭐 줌으로 미팅하고 이럴 때는 뭐 크게 돈 들 게 없어요. 집에서 하니까. 근데 이제 나가서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뭐 이동을 하고 출장 가려고 이제 비행기도 타고 하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실물 경제가 좀 살아나서 없을 줄 알았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인플레라고 하기 좀 민망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약간이라도 생기면 다우 기업들은 그게 좋은 거잖아요. 전통적인 걸 하니까. 근데 이제 나스닥은 그래서 같은 금리가 올라도 물론 다우라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올라도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 그래 뭐 이제 금리도 뭐 예를 들어 뭐 1.6이 아니라 3, 4가 돼버리면 그냥 배당보다 그냥 저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는 좀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걸 보고 그냥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에서 다우나 S&P 쪽으로 좀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이제 그 로테이션 때문에 또 금리가 결국에는 이제 백신 이런 것 때문에 로테이션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금리를 자극해서 이렇게 뭐 사실 뭐 같은 말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인데 뭐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고, 그리고 이렇게 충격이 있었던 게 일단 10년물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속도가 너무 빠르고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생기면 이제 그때 그 뭐 나스닥이 그때 25일이었나요? 그때 한 4% 빠졌던 그때가 아마 그 7년물 입찰, 그러니까 그 미국이 7년물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입찰을 했는데 경쟁률도 굉장히 낮고 뭐 그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채권의 수요가 없구나. 그럼 채권의 수요가 없으면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죠. 채권하고 금리는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그때 한 7년물이 망하면서 7년물은 10년물에 가까운 거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장기채도 이제 10년물이 중요한데 10년물도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 한번 폭삭, 그때는 다우나 나스닥 할 거 없이 같이 빠졌었어요. 같이 빠졌는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재무부나 이렇게 국채를 발행할 때 대강 얼마 나올지를 봐가면서 해야죠.
우리도 식당 이런 걸 하면 이제 손님이 얼마나 올지 대강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국채를 왕창 발행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입찰이 잘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뭐 오히려 미국 국채가 흥행이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또 금리를 상승시킨 요인이 되니까 대충 맞춘단 말이에요. 누가 올 것 같고 여기서 얼마 살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적당히 원하는 수준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일본에서 이제 국채를 좀 살려고 하다가 뭐 그 한다고 했다가 뭐 그 내부적인 요인이었는지 뭐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본에서 입찰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반찬 다 깔아놨는데 노쇼를 한 거지. 그러니까 7년물이 그것 때문에 일단 망했어요. 그러면 허걱 이렇게 돼서 이제 10년물도 망하니까 10년물까지 오르면 제아물이 그 다운은 금리 올라도 돼 하다가 이제 그 같이 빠지는 것도 10년물까지 같이 이렇게 튀면 서로 좀 부담이다 라고 했는데 일본이 노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년물이 있었어요. 3년물은 좀 단기적이긴 한데 3년물은 잘 됐습니다. 잘 돼가지고 그때 또 반등을 또 크게 하죠. 하여튼 크게 하다가 이제 10년물도 뭐 잘 됐다 안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딱 그냥 하던 대로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금리가 0.01% 그러니까 1bp라고 하죠. 1bp 조금 높게,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조금 높게 거래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 수요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왕창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건데 평소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다. 뭐 근데 사실 지금 장기채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돈을 쓰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장기채의 공급이 늘어날 거고 그 말은 이제 국채 가격 떨어지고 금리가 상승일 건데 그럼 뭐하러 지금 뭐 미리 연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뭐 이 정도는 무난하다 라고 해서 그냥 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그런 히스토리가 좀 있었다 라면 이해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라는 게 물론 뭐 속도의 문제긴 합니다만 금리 올라가는 게 시장이 무조건 나쁘냐? 그러니까 이 시장하고 다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가장 안 좋은 거는 뭐 이제 연준의 개쌍마이와이로 그냥 금리를 계속 올린다든가 경기하고 상관없이 뭐 그러면 이제 완전 헬인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좋아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속도라는 라는 건데, 그 속도도 속도지만 그러면 이 금리가 시장의 위험을,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회사채 금리도 같이 높아지겠죠. 그럼 회사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말은 기업들이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좀 영세한 친구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자금 조달이 빡쳐지니까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보고 이제 신용 위험이라고 하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성장이 금리 올라가고보다 더 빠르면 상관없어요. 금리 올라도 A 업체가 원래 뭐 3% 정도로 이제 회사채에서 자금을 땡겨왔는데 그때는 영업이익률이 한 5%였다. 근데 이게 막 10%로 늘어났는데 금리가 3%에서 5% 됐다. 이건 괜찮은 거죠. 오히려 더 이제 갭이 더 마진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아직까지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좋아지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주황색이 IG 그러니까 투자 등급이고 이건 이제 하이힐드인데 그 차이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뭐 조금 올랐는데 사실 뭐 이렇게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사실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고 지금 하이힐드 같은 경우도 제가 뭐 4% 깨진 지 오래됐다고 했는데 여기가 4%잖아요. 거기서 별로 반등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의 부도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어렵고, 그리고
예전에도 그 금리가 좀 많이 올랐던 케이스가 올해 외에도 94년 그때 그 아시죠? 그 유명한 데킬라 위기를 촉발시켰던 거. 그 멕시코 타고 쭉쭉 돌아가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우리나라 IMF로 싸다보로 만났던 기억도 있고 2003년에도 있었고 2010년에 그리고 유명한 2013년에 페이퍼 텐트럼까지 있는데 여기를 봤을 때 하이드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그러니까 하이드 스프레드 축소된다는 게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내야 될 이자보다 매출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나이스했던 게 여기 2003년입니다. 2003년이 중요한 게 2003년에 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을까요?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해가지고 이제 세계 공장이 되면서 원자재를 빨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도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따라 올라간 거지. 전형적인 성장이 금리보다 빠른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들, 삼성전자하고 구멍가게하고의 차이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그때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까지는 내려가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괜찮다. 이걸 보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사야 될 조정이다. 뭐 이런 건데, 물론 시장 색깔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지금 얘기는 많죠. 지금 길게 보고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진 성장주를 지금 길게 보고 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성장주는 좀 나중에 나고, 결론적으로 장기로 보면 성장주가 답인 건 알겠는데, 그거는 이제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시장이 좀 금리에 적응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지금은 금리 올라가는데 당장 괜찮은 애들을 먹었다가 나중에 그쪽으로 가면 되지. 이런 판단은, 그건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판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장기적으로는 성장주가 좋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뭐 성장주가 좋기에는 뭐 기술 혁신 이런 건 다 좋은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세금도 올려야 되고 디지털세도 있고 뭐 독과점도 있고 뭐 여하튼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좀 그 대운이 좀 안 좋아진 거죠. 사주적인 발상으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시장의 스타일이 좀 바뀔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시장의 크래시, 그러니까 뭐 고점 대비 뭐 20-30% 날아가는 가능성은 이게 벌어지지 않는 한은 좀 낮은 편이다. 이게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좀 보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설명을 또 이걸 하나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아니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금리가 좋아질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올 정도면 주가가 왜 그렇게 흔들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구리 가격이 재밌습니다. 구리가 이제 닥터 쿠퍼라고 하잖아요. 경기가 안 들어간 데가 없으니까 얘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좋아진다. 뭐 그 당연한 얘기인데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흔들렸어요. 왜 그럴까? 자, 물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장기채 금리는 뭐겠습니까? 장기채 금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경기가 좋아지면 뭐겠습니까? 이제 인플레가 오겠죠. 인플레는 누구한테 천적이에요? 채권한테 천적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채, 10년물 장기채 금리는 경기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제가 실질 물가 이런 걸 설명드리면서 기대 인플레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기대 인플레가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물가 전망, 내년에 물가가 얼마 오를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한다고 하면 되게 이런 느낌인데 좀 번역이 좀 웃겨서 그래요. 그냥 물가 전망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백신도 나오고 경기가 회복될 거야.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겠군. 그래서 물가하고 경기가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탄력을 받아서 물가가 초월을 해버린 경우가 지금 현재 경우죠. 지금 장기채, 10년물 장기채 많이 올랐다 하지만 1.63 정도 됩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가 2.5까지 와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폭인데, 이게 너무 슈팅을 해버리면
시장에서 제일 겁내는 게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거죠. 지금 아직 경기가 좋아졌다 한들 아직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정도로 체력은 안 되는데 금리를 올릴까 봐. 연준은 언제 금리를 올려요? 물가가 많이 올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지금 둘이 어느 정도 가는 게 아니라 물가가 지금 추월해 버린 상황이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우리 백미러 보면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뭐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주라기 공원 이런 거 봤을 때, 이것도 이제 나이가 드러나는 건데, 주라기 공원을 이제 극장에서 봤는데 막 그 차를 타고 도망가는데 뒤에 공룡이 막 따라와요. 그 백미러를 보니까 이제 공룡이 막 따라오는 거지. 근데 여기에 이제 자막이 웃깁니다.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졸라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지금 이 물가가 지금 경기가 좋아져서 쭉 갑니다. 경기는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추월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 물가가 빨라지니까 연준이 참다 못해 금리 올리면 다 죽는 거 아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도 이런 적이 그러니까 좀 경기가 안 좋아졌다가 돌아오는 적이 몇 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기가 이제 호황기, 뭐 불황기, 호황기, 불황기를 거칠 때, 불황기를 거치고 이제 호황으로 가는 이 순간에 늘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3년이나 201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이 사실 좀 애매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차라리 이제 너무 나가면,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따라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하면 돼? 둘 다 속도를 좀 떨어뜨리는 방법도 안전운전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악셀 밟아가지고 먼저 나가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뭐 3050 이런 거 그래서 요즘 60km짜리 다 50km로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특히 스쿨존 뭐 조심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근데 거기서 이제 딜레마 존이라고 아실 겁니다. 지금 경제가 약간 딜레마 존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불입니다. 노란불이 딱 떴어요. 자, 근데 카메라가 달려 있어. 여기서 급정거를 할까? 아니면 밟고 지나가 버릴까? 이게 고민된다고 해서 이게 딜레마 존이죠. 뭐 교통법에 따르면 이제 그 빨간불에만 들어오지 않으면 안 걸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물가가 여기 빨간 신호등은 뭐겠습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경기가 멈추면, 급정거를 하면 물가도 멈추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좀 안 좋죠. 안 좋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다시 경기 회복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란불 들어왔을 때는, 자, 노란불일 때 더 밟아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차라리 금리가 화끈하게 올라버려가지고 물가가 제껴버리면 다 죽을 것 같지만, 차라리 이 애매한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게 2013년에도 있었고 2016년에도 있었어요. 차라리 아예 지금 멈추던가 넘어가 버리던가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막기는 좀 어려운 게,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약간 조정을 받았으면 이게 조정이 두 개가 있거든요. 기업 이익이 이제 예상치가 떨어져서 조정. 대표적으로 우리가 2017년에 2,600 처음 봤잖아요. 그 이후로 기업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면서 같이 쭉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 이익이 줄어든 거냐, 아니면 이제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이 이제 내려가는 이런 조정이냐, 그게 밸류에이션 조정이냐, 이익 조정이냐라고 봤을 때, 밸류에이션 조정이 차라리 밸류에이션 조정은 흔들릴 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익 조정은 이제 털고 나와야 되는 거죠.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들어가? 그렇죠? 근데 이익이 좋을 것 같아서 밸류에이션이 확 높아졌다가 어느 정도 이게 내려온다는 건 주가는 쉬고 있고 기업들이 이익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흔들릴 때마다 들어가자는 게 밸류에이션 조정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미국이 S&P 500이거든요. 이게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상 EPS, 그러니까 이제 EPS가 주당 이익이니까 말 그대로 이익인 거죠. 이익은 올해로부터 쭉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고, 이익이 올라가니까 퍼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은 계속 올라가니까 퍼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익이 이런 식으로 하면 퍼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개를 산책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기업의 이익은 이렇게 걸어가는데 개가 앞으로 왔다 갔다 목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저 목줄이 당겨서 잠깐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가장 가능성이 높고 나이스한 거는 그냥 시장이 그래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오르고 있을 때 약간 겁이 났지만 여기서 이 레벨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래 뭐 코로나 때 너무 낮았으니까 이제는 뭐 코로나 이전만큼은 이제 받아들여야지 라고 해서 그냥 스무스 넘어가는 게 가장 좋고, 근데 계속 이 상태로 금리 조금 오르면 빠졌다가 금리 좀 안정되니까 또 튀었다가 이런 상황을 이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금리가 더 나가버리는 것. 그래서 진짜 진성이 인플레이션이 오려면 최소한 장기 금리가 2%는 넘어가야 돼요. 그 전에는 그 연준도 움직일 이유도 없고 지금은 정상화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 이전이 가장 낮았을 때가 뭐 디플레이션 얘기가 뭐 엄청나게 나올 때 1.54가 바닥이었죠 아마 그때가. 근데 지금 그때 비해서 0.1% 정도 높은 수준이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게 되면 뭐 이게 그렇게 재앙일 정도 금리는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적응해서 가는 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겨울에는 차라리 중무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중무장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 요즘같이 봄이 올 때는 낮에는 덥고 그래서 낮에 맞춰서 입고 나가면 출근할 때 되게 추워요. 퇴근할 때도 춥고 근데 낮엔 더워. 그래서 내복을 좀 벗었는데 내복을 벗으니까 약간 싸늘한 기운이 드는 거죠. 지금이 약간 그런 딜레마 시기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가 그 10년물 국채하고 상호관계가 0.3 정도 되니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같이 간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0.3이 나오는 이유가 10년물이 1%에서 2%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가 2% 차례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래 뭐 성장이 더 나가면 뭐 금리 까일 거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1% 밑으로 내려가면 아예 그냥 돈의 힘으로 유동성 자산이 가든지 그냥 진짜 애매한 시기, 그러니까 환절기라는 거죠. 딜레마 존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년물이 한국 3년물이 1에서 2% 갈 때 그때 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지금이 딱 둘 다 그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안정화가 될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앞서 나가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시장의 컬러는 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아니면 안정화가 된다면 이제 좀 약간 그 논란이 있었던 밸류에이션을 조금 꺼트리고 다시 갈 수도 있겠는데 작년같이 그냥 폭력적인 유동성 이런 건 아니니까 유동성이 공급은 되고 있는데 추가 공급은 아직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재정정책으로 나오니까 재정정책은 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바뀔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꿈보다 돈을 보고 그러니까 즉 기업의 이익을 보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금리가 흔들리는 거 차라리 이렇게 애매할 때보다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